네,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과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이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좀 엄중한데요.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계속 좀 늘고 있는 게 참 걱정스러운데요. 자, 정치권도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가 대선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삼켜버릴 수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 사실 정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와 또 불안하는 걸 풀어주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예. 지금 온 국민이 관심 기울이고 언론에서 매일 톱뉴스나 일면 톱으로 보도하는 게 확진자 수 늘었다는 거, 그 부분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1,500명이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이라는 이야기. 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사망자가 80명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집단 면역. 국민의 70% 아니다 80%만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고 다닐 정도로 될 것이라는 게 그런 낙관론이 우세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백신 맞자고 했던 건데 어찌된 셈인지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걸려서 이렇게 7,000명이 넘고 심지어는 10,000명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판이니까 사실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선거 날까지도 마스크 쓰고 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하는 말 코로나가 대선을 삼켜버릴 수 있다. 저는 이미 삼키고 있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1년 8개월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2020년 4월 달에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갖고 갔더니 코로나 때문 나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가 큰 요소였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3월 달 대통령 선거는 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역작용을 할 수 있다.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선 결과에. 예. 다른 정치 쟁점들을 다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 버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이 모든 이제 핵심 이슈들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총선 때 이 이른바 이제 K 방역의 성과로 이 코로나 이슈가 좀 여당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 정부가 얼마나 이 방역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요. 저거 본인이 총선 때 전략 잘못 짠 거에 대한 반성적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코로나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게 국민적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당시 그 국민의힘의 전략이 뭐였냐면 코로나 방역 실패를 전략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대란부터 시작해서 막 중국 입국 제한론부터 왜 안 막았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해소되고 근거 없다는 게 밝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더 안 좋아진다면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90일 동안 이러란 말입니까? 그건 정말 너무 그 대선만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정치인의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코로나를 정치화해서 대선 전략으로 쓴다면 저는 그것도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이후에 그럼 대한민국만 확진자가 늘었느냐? 대한민국만 그랬냐? 그럼 백신은 다른 나라 안 맞고 대한민국만 맞았냐? 그렇다면 야당이 이거 가지고 막 공격해서 할 수 있지만 오늘 미국 확진자가 13만 명입니다. 오늘 미국 사망자가 1,8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독일 확진자도 7만 명, 네. 그리고 영국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많아요. 전부 1,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더 잘 대비하지 왜 그랬냐? 다른 나라가 이미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가 많아졌는데 정부가 좀 더 잘하지 왜 그랬냐라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으로. 예. 그런데 위드 코로나 돼서 확진자가 는 게 대한민국뿐이 아닌데 백신을 2번 맞아도 예를 들면 돌파 감염이 되는 사례가 대한민국만의 사례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막 흔들면 이거는 크게 소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정치화하면 할수록 저는 이건 그 정치화하는 세력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책을 야당이 낸다면 저는 그쪽이 더 국민의 표를 얻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방문 중인데 이재명 후보의 이 좀 발언들을 보면 현 정부하고 좀 그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몇 가지 좀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 방역 정책을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몇 번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민께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거보다 더 폭등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후보라 그래서 잘못된 정책도 무조건 잘했다고 하나요? 저는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라는 게 늘 발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 그러나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건 대안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하여서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가 늘고 중환자가 늘 것이라고 예상도 되고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유독 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걸 고려해서 병상 확보도 좀 미리미리 왜 안 했냐. 네. 이 정도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야당은 K방역이 다 잘못했다. 이건 틀린 자세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정부가 방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하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전 뭐 다 좋은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했던 중에 아픈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마스크, 소독약, 체온계 하나 줬냐 이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마스크 하나 사줬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한 말이니까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또 하나는 전 세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 회복을 한 달 전에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병상은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적어도 병상이 준비되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상을 대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 정부의 행정 능력, 위기 대응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앞으로 간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이렇게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아니 네. 저 말씀 중에 이재명 후보가 K방역 전체에 대해서 나라가 한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확대 해석은 금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는요. 마스크도 주고 소독약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쟁점은 그겁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해줬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가 방점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제가 비판한 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가 늘고 병상도 더 필요해질 텐데 그걸 미리미리 왜 준비 못했냐 정도의 비판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뒷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90일 동안 가서 확진자 더 늘길 바라는 건가? 전 그건 정말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위드 코로나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움 줄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공공의료기관 예산이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은 지금 영국이 초기에 굉장히 의료 체계 문제됐다가 예. 그거 공공의료기관 확충 쪽으로 가서 지금 대책 마련이 되어서 좀 덜해졌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줄었어요, 영국이. 물론 1,000명이 넘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이번 예산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한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거 정말 국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코로나 관련 문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총력 대응해야 된다는 건 취지 말씀하셨는데 모처럼 이제 여야 이 양쪽 후보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양쪽 대선 후보가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확대를 주장하면서 최대 100조 원 예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변종이 자꾸 발생을 하고 해서 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피해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추가로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약으로 발표한 거 이상의 보려도 해야 한다는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고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 김종인 위원장과는 좀 다른 의견을 지금 얘기한 거죠. 어느 정도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건데 어쨌든 이 양쪽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 상황이 급하니까 투입할 재정은 좀 빨리 투입하자 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도 이제 이 여당 쪽에서 기재부 먼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 과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거라면 답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총선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습니다. 예. 그때도 기재부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100%, 기재부는 뭐 또 다른 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관철된 게 누구 덕분인지 아십니까? 황교안 대표 덕분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 주자 네.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움직였어요. 예. 대한민국 기재부는 성격이 매우 독특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관료를 키워서 아주 중요한 그 집단, 브레인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기재부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지금 국민의힘 세력 쪽하고 친해요. 그리고 기재부 출신들이 그쪽에 더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재부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과 더 가까웠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경험이. 예. 그래서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 100조는 아니라도 그거보다 좀 줄여서 국민에게 빨리 지급할 마음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기재부를 같이 설득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야가 표의 유불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표의 유불리가 아니고 피해 받은 분들에게 두텁게 보상하자. 이 부분 이미 이재명 후보가 양보한 거잖아요. 예. 보편 지원을 주장하다가 그럼 좋다.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국민께 도움을 주자. 이렇게 양보했으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기재부를 같이 설득할 일이지 팔짱 끼고 어디 그래? 그럼 당신들이 기재부 설득이나 먼저 하지.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지금 뭐 상황이 이 방역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서요. 지금 뭐 조만간 이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차피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지금 깊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좀 이 손실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 추경 문제는 사실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지금 100조 원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지금 급한 대로 빨리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 발언에 공감하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 윤석열 후보와 이 김종인 위원장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상황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년 2022년도 예산안 607조 7천억이 통과된 게 열흘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예. 그 안에는 이른바 코로나 무슨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걸 통과된 바로 한 달 열흘이 된 시점에서 다시 추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적어도 보십시오. 국회에서 통과됐다.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 9일 날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추경은 정부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한은 분명히 책임도 권한도 이 정부에 있다는 걸 김종인 위원장은 지적하는 거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현장에 많이 다녀보니까 현장에서 빨리 왜 정부에서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정치 선거를 앞둔 대선 후보로서는 예. 추경에 협조해 줄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내로 넘어가게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예.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여야 의원들이 다 예산 통과시킨 지가 열흘밖에 안 되는데 다시 추경을 정부에서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야당이 먼저 가서 해달라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도 명분적으로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이거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0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그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50조 기금과 50조 이야기를 해서 100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조, 50조 나눠져 있지만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기금 10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 공산이 커요. 예. 지금 뭐 사실 이 다음 주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더 심각해지면은 이게 사실 뭐 정치적 명분이랄까, 뭐 이런 그 형식이랄까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상황을 넘어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 방안, 결국 이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렇죠. 자, 이 실마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선 비상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것 같고요. 예. 네. 이게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은 그 정책을 하고 계시는 분보다는 후보들이 훨씬 민감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녀서 민심을 접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 50조든 얼마든 빨리 좀 지원하자, 대선 전에 하자는 거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요 전국에 요 시국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결국은 제일 먼저 하는 방역 조치가 뭡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영업 제한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영업 제한하면 집중적인 피해가 다시 소상공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정부가 이번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저는 영업적인 부분은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 재정 지출하면서 하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에 지금 그 가수 콘서트 하는데 하루에 몇 번 하는데 4,000명씩 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역에 가보시면 불필요한 축제, 모임 등이 굉장히 많고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안 열어도 되는 회의들을 어거지로 열어서 방역과 상관없이 열기도 하고 열어서 자기 치적을 홍보하고 강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사전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역의 기준을 세울 때 영업 부분은 저는 영업 제한 이런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합석하는 숫자 제한은 가능해도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개별 방역의 수준을 높이고 재정을 쓰면서 진행하는 지역 예산이나 기초자치단체들의 그 필요 없는 모임들 이것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섬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죠. 지금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숨졌다는 그런 그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정치권에도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대장동 의혹 특검에 관한 그 여야 두 후보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은 빼고 하자 이런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유 전 본부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동안 좀 사그라들었는가 했었던 대장동 이슈가 이제 다시 점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특검 논의가 다시 이제 불이 붙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두 후보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만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우선 유한기 씨가 뭐 누굽니까? 돌아가셨지만 유한기 개발본부장, 유동규 지금 유동규 씨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유한기 씨가 두 개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것은 뇌물 혐의였어요. 정영학 회계사 쪽으로 2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사표 종용, 그러니까 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왜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시장의 이름을 대가면서 열몇 번을 찾아가서 사장님 사표 내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되고 묻히게 되니까 당장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야, 저 검찰이 이렇게 수사도 안 돼 있고 가장 연결고리 하나가 핵심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특별검사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계속 특검 받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줄곧 일관된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후보는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특검 법안을 상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예 논의조차 안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앞뒤가 좀 다르다. 민주당은 굉장히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꺼리고 있다. 왜 그러냐? 특검이 되면 뭐 여기가 합의가 되면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후보도 조사를 받겠죠. 특검의 조사를 받을 거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많은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될 테고 계속 이름이 나오고 조사도 받는 장면이 나오고 할 텐데 그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득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내심은 특검 안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안 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의심하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해 제가 주셨습니다만 다 포괄적으로 답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평론하고 혹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잣대는 좀 똑같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사안을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라는 못된 버릇이 도져서 이것을 일부 언론과 공유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문화 바꾼다고 피의사실 유포하지 말자고 검찰 내부에서 규칙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거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검사 시절에 적폐 수사를 했습니다. 그 적폐 수사의 과정에서 변창훈 전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모든 정치권은 이 사안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말이 무리한 검찰 수사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피의사실 유포가 사람을 죽였다. 피의사실 유포를 무리하게 받아쓴 일부 언론들이 이분 극단적인 선택하시기 전에 마치 이분이 진짜 2억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거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용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문제의 대장동 사기업 업자들이 이분에게 2억을 줬다라는 진술이 있다. 정황이 나왔다. 요거거든요.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뇌물 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유능했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있다가 포천에 가서 또 간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으로서 명예를 훼손돼서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검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제가 취재해 온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연관된 이 화천대유의 기본 시드머니가 된 1155억 불법 대출 사건, 즉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어서 대화가 진전되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그리고 수사 무마
1155억 원까지 너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입니다. 네. 너도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 차례 한글로 저는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2011년 10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게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 부장검사실에 수사했던 부분이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는 본인 입으로도 저도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 포함해서 빨리 하자는 걸로 입장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아니 우리 최 의원께서는 지금 검찰의 압박 수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론에서 통해 듣기로는 유한기 전 본부장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고 그럴만 특별한 뭐 검찰에서 아주 거센 혹독한 수사는 없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검찰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뭐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조사를 안 하잖아요. 아예. 저는 오히려 그 현재 검찰 수뇌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똥이 튈까 봐서 다 방어선을 쳐놓고 있는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정진상 실장을 누가 한번 조사한 적 있나요? 아니면 뭐 다 나왔지만 성남시장 비서시장실 한번 압수했습니까? 뒤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검찰은 정확히 말하면은 검찰 지도부는 지휘부는 김호수 검찰총리나 이정수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친검찰 반윤석열 진영의 검사들로 수사진을 다 짰는데 그분들이 수사하고 있는 게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 수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윤석열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의힘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이 이렇게 압박 수사를 하는 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극단 사태를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제 말을 왜곡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고질적인 못된 버릇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요. 아닙니다. 우선 황모 씨 계속해서 녹취록 가지고 지금 일부 언론과 하고 있는 분 그분에게 유 전 본부장이 그만두라고 한 게 아무 일 없는데 그랬습니까? 그분이 사기와 관련하여 재판받는데 그거 속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발각났어요. 이분 최종적으로 유죄 받았어요. 이 사안이 알려졌는데 안 그만두고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구도 그런다 이 말이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황모 씨는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압박 수사 부분 말씀드릴게요.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한다 안 한다 예고를 해줍니다. 공수처와 이쪽이 두 번이나 영장을 뒤늦게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요. 그리고 입원했습니다. 수사 안 돼요. 검사에 대해서. 곽상도 전 검사 구속영장 예고제 역시 하다가 영장을 어떻게 썼는지 법원에서 기각해 줍니다. 근데 이분은 뭡니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흘렸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이 사건이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실체적 진실도 뭐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또 여야의 이제 시각 차이도 이제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 특검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이런 목소리도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전까지 과연 이게 특검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어쨌든 계속 좀 뜨거운 쟁점으로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배정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다음 기회에 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